한 번에 합격 해커스. 자, 한번 보시죠. 그럼 이제 좀 꼼꼼하게 보고, 오늘은 뭐 영장주의 예외 파트 전까지만 나갈 건데 볼게요. 어디서부터 보시냐면 14페이지부터. 아, 죄송합니다. 1편을 무시했네요. 1편도 나올 수도 있는데 10페이지. 결국 형법의 장소적 적용 범위나 형소로 넘으면 재판권입니다. 재판권.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 횡령죄 판례, 내국인 법인의 대표자가 외국에서 횡령했던 그 판례가 그대로 보면은 우리나라 재판권에 실려있죠. 그 체크하시고, 국회의원 면책특권 보실 필요 없어요. 공기판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면책특권에 속한 행위에 대해서 공소 제기되면 그냥 공소기각 판결이다. 그러면 체크하시고 한 장 넘겨보시죠. 14페이지. 2번 선택형 핵심 중에 2번 요런 것들이 이제 아직 미출 상태죠. 요런 것들은 이게 고소랑 법리가 거의 똑같아요, 여러분. 그 고소가 없으면 수사를 못하냐, 그러니까 가령 뭐 직고발 사건이라던가 친고죄 같은 데서 고소를 없으면 수사를 못하냐, 하나는 알고 있어요. 고소가 없다면 공소 제기는 불가능하죠. 왜? 그거는 수사의 단서이면서 소추 조건이니까. 그죠? 친고죄잖아요. 친고죄. 그런데 그 고소가 없으면 공소 제기 못하지만 수사를 못하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요 말, 첫 번째 말을 기억해 두세요, 여러분. 장차 인재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원래는 인지라고 수사관서에서, 인지라고 하는 거는 이제 수사관서에서 그 범죄 혐의를 알아차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부에서 인지서를 작성하고 그리고 수사를 개시해야 되는 건데, 인지서 작성을 하지 않고 수사 핫단계, 이게 과연 미법이냐? 대법원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실질서를 따르고 있죠. 따라서 인지서 작성 시점에 구애되지 않고 일단 실질적으로 범죄 혐의가 인정이 돼서 수사가 개시되면 그건 그냥 수사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워딩을 잘 기억해 두세요. 장차 인지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태, 요거 말만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은 인지 절차 전에 수사했다고 해도 그거 위법 아니다. 그죠? 그거만 하나 체크해 보시고. 그래서 15페이지. 이런 것들은 여러분 아직 미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학설 같은 거 잘 기억해 두시고, 실질설 정도만 잘 기억해 두세요. 형식설이 인지서를 기준으로 하는 게 형식설이고, 실질설은 인지서 작성 여부가 기준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범죄 혐의가 특정이 돼서 수사 개시됐을 때 그때를 수사 개시 시점으로 봐야 한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실질설의 입장인 거죠. 그 정도만 체크해 두시고. 그리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이런 거 사실관계를 잘 보라고 말씀드렸었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수사를 시작해가지고 이거를 실질적인 수사로 볼 수 있고, 피의자의 신분이 인정이 되니까 진술거부권도 고지해줘야 되고, 그럼 진술거부권 고지 안 하고 수사 시작했으면 나중에 위수증이 되겠죠. 그리고 내사 종결 처리해주겠다, 이런 것들은 또 뭐랑 엮일 수 있죠? 자백배제 법칙이랑 엮일 수 있겠죠. 고폭협신기. 그래서 이런 것들 잘 기억해 둡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수사의 조건 한번 볼까요? 제가 일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방금 말씀드린 거 친고죄라든가 직고발, 이런 것들은 고발이 있어야지만 논할 수 있는 범죄라거나 아니면 고소가 있어야지만 논할 수 있는 범죄죠. 근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고소나 고발이 없다고 해서 수사를 못하냐, 그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고소 고발이 없기 전에도 어떤 장차 고발이나 고소의 가능성이 없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거 위법하지 않다. 앞에 거랑 똑같죠. 하지만 뭐는 바뀌면 안 되죠? 기소와의 순서는 바뀌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기소와의 순서를 바뀌는 쟁점을 우리가 뭐라 불렀죠, 여러분? 고소의 추안이라고 불렀죠. 잘 구별합니다, 여러분. 요 쟁점도 아직 미출 상태예요. 그래서 똑같아요. 고소나 고발도 이것도 보시면 장차 고소나 고발이 없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지 않다. 그거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넘어갈게요. 자, 한 장 넘어가시고, 뭐 함정수사도 한번 나올 때가 됐죠, 여러분. 그래서 그 밑에 쭉 가시면은 잘 알고 계시죠? 지금 제 수업 들으시는 분들의 함정수사를 기회제공령이니 범위유발령이니 그걸 모르시는 분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당연히 우리 대법원은 범위유발령을 미법한 함정수사를 보고 있죠. 그래서 제가 이거는 다 잘 쓰기 때문에 누가 하든지 다 잘 쓰니까 이거는 잘 체크해낸다고 했었죠. 그 워딩 자체를. 그래서 사술이나 계략 같은 말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그것을 판단하는 기준은 제일 중요한 말이 뭐라고 했었죠? 수사기관과의 관련성, 유인자의 지위와 역할이라고 했었죠. 그 말들이 반드시 들어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 대표적인 게 그 노래방 도우미 사건인 거죠. 그리고 뭐 부축배기 절도 사건 같은 거, 그런 것들 거. 그리고 3번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수사기관과의 관련성, 수사기관과 직접 관련이 있는 유인자가 피유인자로 하여금 범위를 일으키게 하는 거. 계속 보면 유인자라는 말이 있죠. 그리고 이 유인자는 그냥 유인자가 아니어야 되고 수사기관과 관련성이 있는 유인자여야 합니다. 그거가 여기 포인트에 있는 거예요. 따라서
수사기관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지 않은 상태에서 유진했다. 그러면 함정수사랑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가 뇌물죄에서 한번 봤던 판례인데 군수 경쟁에서 떨어진 사람이 갑자기 당선된 군수한테 뇌물을 받게 한 사건에서 기회제공용 수사 그거 위법하다라고 주장했는데 거기서 대법원이 인정 안 해줬죠. 왜? 사인이니까. 자, 그거 하나 체크해 보시고 밑에 비교 판례 나오면 요 정도가 나올 거예요, 여러분. 제가 대판번호가 붙어 있는 거 보니까 2022년도나 1년도 판례겠죠. 그래서 여긴 두 개가 있어요. 1번부터 보시면 우리 진모 때 썼었죠. 적립한 게임 점수를 환전해달라고 요구하여 게임 점수를 환전해달라고 한 적도 없는데 자기가 요구해가지고 범위를 유발시켰죠. 그래서 요거는 범위 유발로 볼 수 있고, 하지만 맨 밑에 줄에 걔들이 뭐 게임 점수 적립해가지고 환전하고 이런 것들을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방치했다. 방치는 기회 제공용으로 볼 수 있으니까 이거는 위법한 함정수사가 아니다. 마치 부축배기 절도랑 같죠. 이미 지갑 절도 사건을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잡지 않고 계속 더 절도 터리범 놀이를 하고 있을 때까지 기다려줬었죠. 그거는 위법한 함정수사가 아니다. 그래서 그거 잘 체크하시고. 자, 역시 마찬가지죠, 여러분. 위법한 함정수사와 공소제기 효력은 공기판이죠. 327조 2호 공기판. 이것도 잘 체크하시고. 자, 그다음 17페이지. 여러분, 이거 미출 상태입니다. 요거 체크하세요. 나머지 거의 다 나왔는데, 요거만 안 나왔어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죠? 전속고발이라든가 직고발 사건 같은 거, 그리고 친고죄 같은 거에서 고발이나 고소 전에 수사한다고 해서 그게 적법하냐? 하지 않냐? 이 쟁점은 아직 미출 상태예요. 그래서 이건 학설 잘 기억해 주세요. 전면적으로 허용하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소송 조건이지 수사 조건 아니니까 전면적으로 허용하자. 아니다. 입법 취지에 반하기 때문에 이미 수사가 허용되지 않으니까 전면적으로 부정하자. 하지만 우리는 제한적 허용설이죠. 그래서 요거 하나 체크해 보시고 그래서 중간에 그 말이 들어가야 돼요. 고발이 없더라도 고발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즉 고발의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을 이렇게 바꾼 말이 되겠죠, 이게. 그래서 요 말 잘 기억해 두세요. 전면적 허용설, 전면적 부정설, 제한적 허용설. 보시면 그 말 다 똑같죠? 고발은 소추 조건에 불과하고 수사 조건은 아니다. 그죠? 그 말을 반드시 기억해 둡니다. 앞에 학설은 까먹어도 이 판례 키워드는 반드시 쓰셔야 돼요. 고소나 고발은 소추 조건에 불과하지 수사 조건 아니다. 그 말 반드시 체크를 하시고. 그리고 그 밑에 말 아까 보셨던 것처럼 장차 고소나 고발의 가능성이 없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건 아까 우리 봤었던 범죄인지서랑 똑같은 워딩을 쓰고 있죠, 대법원이. 그래서 이거 외우시면서 아까 그 범죄인지서 작성 전에 수사했던 거 그것도 위법하냐 그것도 하나 체크해 두시고. 자, 한 장 넘겨볼게요, 여러분. 자, 보세요. 함정수사 나올 때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거를 모르는 사람 없을 겁니다. 분명히 이거는 누가 잘 쓰는지에 따라 갈릴 거예요. 그래서 범위 유발이 미법한 함정수사인데 우리 대법원은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위를 유발하는 거, 사술 계략 반드시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판단 기준에서는 이 말이 반드시 들어가셔야겠죠. 유인자의 지위와 역할, 이 말은 반드시 들어가셔야 돼요. 그리고 그 앞에 좀 여력이 되시면 범죄의 종류와 성질 요 정도까지만 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위법한 함정수사 공소제기 효력 보세요, 여러분. 밑에 보시면 공소기각 판결이죠. 잘 알고 계시죠? 아까 우리 봤었던 거 국회의원 면책특권에 속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만약에 공소제기 되면 그것도 공기판이었고 법률 규정 절차에 위반한 때 해당하는 거죠, 공소제기가. 그래서 공기판이고 327조 2호 공기판이고 위법한 함정수사에 의한 공소제기 역시 공소기각 판결 사유다. 그죠? 그래서 이거 둘 다 체크하시고. 자, 한 장 넘겨볼까요? 수사의 개시. 여러분 이거 보기 전에 잠깐 핵심 체크 마무리 한번 보죠. 그 법조문부터 한번 빨리 체크하고 넘어가죠. 또 까먹을 수도 있으니까. 이게 결국엔 영상 녹화물, 즉 그 중에서도 19세 미만자들의 영상 녹화물에서 독립적인 증거 능력을 부여할 것이냐. 근데 여러분들 잘 굉장히 헌법을 하시니까 아시겠지만 이미 이거 위헌 맞았죠. 위헌 맞아서 이거를 지금 이제 개정이 된 거예요. 위헌 맞고 난 다음에 대법원 이제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판결을 받고 난 다음에 대법원의 후속 판례가 2개 있었는데 그걸 이제 부랴부랴 이제 입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신설이 됐어요. 이제는 19세 미만 19세 미만자의 영상 녹화물이 이렇게 독립적인 증거로 쓰이려면 이러이러한 요건을 갖춰야 된대요. 그래서 이제는 거의 전문 증거랑 비슷하게 지금 아예 입법을 했습니다. 볼게요. 그래서 27조 특히 이거 제 기억에 1순환 때 이거 정답률 10%인가 그랬었어요, 이거. 그래서 거의 다 틀렸다는 소리죠. 27조 보세요, 여러분. 6항. 19세 미만 피해자 등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에는 국수한 변호사를 선정하여야 합니다. 이젠 반드시 선정해줘야 돼요. 선정할 수가 아닙니다. 이 지문은 거의 이 조문이 나오면 이 지문은 무조건 나올 거고 잘 체크해 두시고.
그리고 그 밑에 30조. 검사 또는 사경은 19세 미만 피해자 등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영상 녹화할 수가 아니고 이것도 반드시 영상 녹화하고 보존하여야 됩니다, 여러분. 보존해야 돼요, 이거는. 그리고 이제 설명 의무도 추가됐어요. 이거를 찍는 이유가 지금 영상 녹화가 되고 있고요. 이걸 찍으면 이제 앞으로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될 겁니다. 요거에 대한 설명 의무도 지금 규정을 해놨죠. 자, 그 정도 체크해 보시고 나머지들은 좀 가볍게 보시고 오른쪽으로 가세요. 3번. 30조 2. 이건 무조건 나오겠죠, 여러분. 원래는 성폭법이 이제 이거 개정되기 전에 위헌 맞기 전에 그 조문이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신뢰 관계자 19세 미만 피해자의 영상 녹화물은 신뢰 관계에 있는 동석자의 진정 성립만 인정이 되면 독립한 증거로 쓸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었죠. 그 부분이 이제 위헌 맞고 이렇게 변경이 된 겁니다. 보세요. 19세 미만 피해자 등의 진술이 영상 녹화된 영상 녹화물은 같은 조 4항부터 6항에서까지 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증거를 지켜지면은 아래 같은 요건들이 갖춰지면은 이제 증거로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보세요. 1호부터 증거 보전 기일, 공판 준비 기일 또는 공판 기일에 그 내용에 대하여 피의자,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피해자를 신문할 수 있었던 경우 거기 별표. 제가 결국엔 이거는 여러분 312조 4항이라고 말씀드렸죠. 결국 피해자의 진술이 들어가 있던 거는 그건 서면으로 바꾸면 참고인 진술조도 겠죠. 이걸 갖다가 지금 영상 녹화를 한 건데 근데 이거에 대해 지금 특례를 규정해 놓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게 위헌을 맞은 거고 근데 원래 312조 4항을 여러분 잘 암기하고 계시면 요건이 뭐죠? 적실심 반이잖아요. 적법 절차 방식에 따라 작성되고 그 다음에 실질적 진정 성립 인정이 돼야 되고 특신 상태 인정이 돼야 되고 반대 신문권 제일 중요하죠. 여러분들도 나중에 실무 가시면 제일 중요하게 하실 거예요. 왜냐면 아니 이게 뭐 피해자가 됐건 목격자가 됐건 거기에 어떤 서면이 적혀서 들어온단 말이죠. 근데 그걸 다 인정하면 어차피 유죄 판결이 날 거 아니에요. 그럼 결국에 이거를 원 진술했던 사람을 재판장으로 부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주 강력한 무기입니다. 피고인이나 변호인한텐. 그래서 우리가 맨날 신빙성 탄핵한다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특히나 성범죄에서는 신빙성 탄핵한다는 건 야 너는 왜 검찰에선 그렇게 진술하고 경찰은 왜 그렇게 진술했는데 두 개가 말이 다르지 않냐. 그래서 제가 실제로 지금 아청법 사건 하나 최근에 맡았는데 이것도 뭐 유세상행위 뭐 관련된 성매매 사건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만약에 예전에 성폭법 전이었다면 얘 진술은 이미 그 피해자 진술이 이미 영상 녹화가 돼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기 신뢰 있는 관계 동석자의 진술만 인정이 되면 우린 그건 건들 수가 없어요. 사실상 엄청 불리한 거죠. 그래서 피고인의 재판 청구권을 너무 과도하게 침해한다. 그래서 위헌을 맞은 거고 그게 이렇게 변형이 된 겁니다. 그죠? 그럼 결국엔 귀결하면 결론이 뭐냐면 이것도 똑같이 이렇게 가겠다는 거예요. 반대신문권 기회 보장 줘라. 아무리 그게 19세 미만 피해자라고 하더라도 법대 불러서 반대신문권 기회 보장 줘라. 그리고 나올 수 없는 예외 사유가 있죠. 우리는. 결국 이것도 경구 전문진술랑 똑같이 간 거예요, 여러분. 312조 내지 313조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병에서 기타 사유에 있으면 필요성 플러스 특신 상태 갖춰주면 요건 갖춰주겠다, 이거. 예외 요건. 이걸 그냥 법조문에 규정해 놓은 겁니다. 아시겠죠? 그것만 체크해 두시면 돼요. 보세요, 이제. 진짜로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1호에다가 신문할 수 있었던 이렇게 적혀 있죠. 그럼 결국엔 이거는 신문할 수 있었던이라는 소리니까 법정으로 불러라. 즉 반대 신문권의 기회를 부여해라 이 소리가 되겠죠. 자, 2호 보세요. 2호가 중요합니다. 별표. 19세 미만 피해자 등이 다음 강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판 준비 기일 또는 공판 기일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없는 경우 지금 원래 진술을 해야 되는데 나오지 못하는 경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밑에 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이렇게 돼 있네요. 그죠? 특신 상태가 지금 하나가 나왔고 그러면서 가나 다라마를 보세요. 어디서 많이 본 걸 겁니다. 보세요. 4. 외국 거주, 소재 불명, 기타 이해준, 사병 외소 그대로 적혀 있죠. 결국엔 312조 4항처럼 취급을 할 건데 이 312조 4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만약에 이 친구가 지금 만약에 법정에 나올 수가 없다. 그러면 314조를 태우겠다는 소리입니다. 근데 314조가 적용이 되려면 필요성이란 특신 상태 갖춰져라. 그렇지 않다면 이것도 증거능력 인정하지 않겠다. 이렇게 지금 법조문에 개정이 된 겁니다. 아시겠죠? 이건 시험에 무조건 나오겠죠, 여러분.
그래서 뭐 이게 이 많은 조문 중에 좀 여러 개 되시는 분들 다 체크가 되겠지만, 제가 만약에 출제자라면 그래도 우리 변신은 중요한 걸 물어보니까 방금 봤었던 그 변호인 선임과 관련된 그 지문, 그 지문 하나 좀 치사하게 낼 수 있고, 그리고 30조 2는 무조건 낼 겁니다. 이거는 엄청 중요한 거니까 우리 시험에서도. 그래서 요 정도 체크해 보시고, 그 다음에 밑에 그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요것도 하나 좀 신설이 됐어요. 좀 없었던 건데. 저걸 다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전문심리위원 또는 33조에 따른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돼 있죠. 물론 뭐 나중에야 이거는 여기에 기록되지 않는다 그런 판례가 나올 확률이 높긴 하지만, 그래도 일단 형식적으로나마 이런 것들이 생겼으니까 좀 체크를 해둡니다, 여러분. 자, 한 장 넘겨보시고 4페이지 85조 118조들 잘 눈여겨보세요. 보세요. 이것도 법조문 개정된 거니까. 구속영장 집행할 때는 피고인에게 반드시 이를 제시하고 뭐래요? 이게 신설이 됐습니다. 이제부터는 반드시 사본을 교부해 줘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이거는 신설된 다음에 요건이니까 이제 이것과 관련돼서도 판례들이 나올 겁니다. 경찰이 까먹고 사본을 교부 안 했다. 이게 과연 영장주의 위반이냐, 적법절차의 실질적 내용을 침해했냐, 그러면서 이거는 하자치유가 되냐 안 되냐, 그런 판례들이 나오겠죠. 하지만 법조문상으로는 이제 명백하게 뭘 해야 돼요?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가 보니까 우리 기록형 시험에 법조문이 개정됐는데 아직 판례가 나온 부분 내질 않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건피도 이미 우리가 그 법조문이 개정이 됐었잖아요. 근데 명시적인 판례가 나올 때까지 지금 건피에서 건들질 않았어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분명히 이건 사실 여러분 영장주의에 관련된 거니까 영장주의 위반이 되겠죠. 하지만 대법원 판례가 없잖아요. 뭐 이렇게 하더라도 뭐 사본 교부했는데 하자치유가 긍정이 된다 안 된다 그런 판례가 없죠. 그래서 나오진 않을 건데, 앞으로는 만약에 혹시라도 나오면 기록형에 사본까지 교부를 해줬는지 그걸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돼 있지 않다면 지금 85조의 영장주의 위반인 거예요. 자, 사망. 구속영장을 소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사실의 요지와 영장이 발부되었음을 고하고 집행할 수 있다. 제가 이걸 뭐라고 했었죠? 긴급 집행이라고 했었죠. 옆에 쓰세요, 여러분. 이거는 그리고 관련된 판례가 있는데 내년에 엄청 유력한 겁니다. 우리 이미 그리고 진보 때도 한번 썼었죠. 그러니까 원래 영장은 사전 제시가 원칙인데 밖에 돌아다니다 보면은 영장을 못 챙겨갖고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애를 그냥 지금 잡기도 힘든 애인데 지금 우연하게 만났다 그냥 보내줘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잡고 관서로 데리고 간 다음에 그때 영장 제시해줘라. 그게 바로 긴급 집행입니다. 그리고 사항 보세요. 긴급 집행 역시 집행을 완료한 후에는 뭐래요? 그 영장 제시하고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이게 법조문이 개정된 부분입니다. 꼭 체크하세요. 5페이지 118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압수수색, 이번에는 체포와 관련된 게 아니고 대물과 관련된 압수수색 영장 마찬가지로 뭐래요? 반드시 제시하고 처분을 받는 자가 피고인인 경우에는 그 사본을 교부해야 한다. 그럼 이제 답이 나왔어요, 여러분. 사실상 처분을 받는 사람이 그게 대인적인 강제 처분이 됐건 대물적인 강제 처분이 됐건 그게 만약에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라면 뭘 교부하래요? 영장에 사본을 교부해라 라는 결론이 나오겠죠. 반드시 체크를 하세요. 그리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는 이제 검경 수사권인데 뭐 이거는 솔직히 나오기 쉽지 않을 것 같고, 최근에 아무튼 10월달에 수사 준칙도 개정이 됐거든요. 근데 그거는 제가 볼 때 우리 시험에 나오는 건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만약 경찰 시험은 몰라도. 그래서 그냥 검경 수사권 조정된 부분 요 정도까지만 좀 가볍게 체크해 보시고, 검찰정법 정도만 부패 경제범죄 두 개로 줄였다는 거. 근데 결국엔 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령 규정시키면서 또 이거 엄청 말 많죠. 입법에 반하는 지금 대통령령 정했다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시험에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부패범죄, 경제범죄만 일단 명시적으로 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 범위다. 그 정도만 체크해 보시고, 245조의 7 이거는 나올 확률이 높아요. 그 맨 위에 형사소송법 245조의 7 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불송치 처분 등의 통지를 받은 사람 가로 열고, 여기가 중요합니다. 거기다 별표 하나 해두세요, 여러분. 빼버렸어요, 아예. 사건과 관련된 피해자는 고소인이라고,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를 고발인이라고 하잖아요. 관계없는 사람은 이제 이의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만 해도 그래요. 여러분들 이제 실무나면 아시겠지만 저는 이제 그냥 뭐 경찰도 가르치고 뭐 변호사들도 가르치고 뭐 하긴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거는 검경수사권 조정된 게 실질적으로는 국민한테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지금 3년 전에 낸 고소장도 아직 공소제기도 안 되고 있어요. 왜냐면 계속 핑퐁 싸움이에요. 검찰이 경찰에서 수사를 한 다음에 올려보내면 검찰이 증거가 부족하다고 다시 돌려보내요. 그리고 다시 또 올리면 또 내려보내고,
그렇게 핑퐁 싸움만 하다 보니까 벌써 3년이 지나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국민들은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개정된 수사 준칙에는 재수사 명령 받으면 3개월 이내 뭘 처리해라. 3개월 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그 사건 검사 가져간다.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제가 봤을 땐 그게 알력 싸움이라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처리가 너무 안 되니까 저는 그거에 대해서 좀 동의하는 편입니다. 근데 그거까지 나올 것 같지는 않고 요거는 그래도 알아두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형사정보 그 조문이니까. 이해 신청은 누구는 못한다? 고발인은 제외한다. 요 부분 반드시 체크를 하세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이제 20페이지로 넘어가셔서 좀 제대로 보죠. 이제 수사의 개시부터 불신검문도 충분히 나올 수가 있죠. 불신검문 같은 것도 잘 쓰셔야 됩니다. 이미 우리 알고 있죠. 뭐 불신검문이 바로 임의동행이니까 두 개가 있죠. 경제법상의 임의동행이 있고 형사소송법상의 임의동행이 있고, 하나는 범죄 혐의가 특정되기 전에 하는 임의동행이고, 하나는 범죄 혐의가 특정된 다음에 하는 거. 형사법상의 임의동행이 범죄 혐의 특정 후에 하는 임의동행이겠죠. 그래서 거동 불심자를 대상으로 하는 게 불신검문인 거고, 그리고 2번 같은 것도 잘 알고 계시죠? 신분증 증표 제시가 원칙인데 제복을 입고 있었다. 그럼 누가 보더라도 경찰이 맞을 거 아니에요. 이때는 예외적으로 위법하지 않다는 거. 그 정도 하나 체크해 보시고. 자, 그다음에 임의동행 3번. 이것도 제가 1순한테 불교라고 여러 했었죠, 여러분. 그 사람한테 불리하거나 교통 방해될 때는 가까운 관서로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2번이 자주 시험에 나오죠. 2번이 아니고 3번이 많이 나오죠. 3번. 경찰관 동행한 사람을 6시간을 초과하여 경찰 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다고 3조 6항에 적혀 있는데, 이게 과연 6시간 동안 피해자를 데리고 있을 수 있다는 소리냐? 그게 아니라고 했었죠. 아무리 많아봐야 6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라는 규정이라고 대법원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 정도 체크해 보시고. 자, 4번도 경제법상의 보호조치 요건. 거기 여러분들 필기가 돼 있죠. 음주대치자, 정신착란자, 자살 기도자 등만 들어갈 수 있는 데가 보호조치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이런 사유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 만약에 거기다 가둬뒀다. 그러면 그거는 불법 체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뒤로부터 연결되는 뭐 공무집행이라던가 증거 능력이라 싹 다 위수중이 되겠죠. 이것도 잘 체크해 보시고. 자, 이제 그 밑에 고소의 의의. 자, 여러분 이거는 판례를 외울 필요가 없이 고소의 의미만 알고 있으면 다 풀 수 있다고 했었죠. 말해볼까요? 적법한 고소권자가 어디다가요? 수사기관에 뭐를요? 범죄자가 아니고 범죄 사실을, 그리고 플러스 제일 마지막 중요한 거,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이 네 가지 요건 중 하나라도 흠결이 되면 그건 적법한 고소를 볼 수 없어요. 따라서 적법한 고소권자가 되지 않으면 이건 나중에 뭐가 되는 거예요? 단순 신고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고인이면 나중에 재정신청 같은 걸 할 수 없는 이상한 일이 발생해요. 그래서 적법한 고소권자가 돼야지, 이게 만약에 지금 그냥 단순 신고자에 불과하다, 그럼 재정신청 같은 걸 할 수가 없는 그런 나쁜 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뭐 헌법소원에서 뭐 고소하지 않은 피해자 이런 것들 보셨죠? 그 논의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일단 알아두시고. 자, 보시죠. 이제 1번 판례부터. 법원 세무 돼 있죠? 아까 분명히 수사기관이라고 했습니다. 법원에다가는 뭐 고소 취소라던가 뭐 아니면 반의사 불벌죄 처벌부는 의사표시는 할 수 있어도 수사기관에다가 할 수 있는 고소 자체는 법원에다 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수사기관에 해야 된다. 그다음에 동그라미 2번 범죄 사실이죠? 아까도 봤었죠? 절도를 당했습니다라는 범죄 사실을 신고하는 거지 범죄자를 신고하는 게 아닙니다. 따라서 범인이 누군지 몰라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고. 3번 죄명은 실질에 따라야겠죠. 일반인은 우리처럼 법조문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법조문을 틀리게 설명할 가능성이 매우 크죠. 자, 그 다음에 4번 수사 및 조사의 촉구 세모. 이것도 안 되죠. 분명히 아까 뭐라고 했었죠? 엄벌에 추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처벌의 의사표시가 반드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자주 나오는 판례가 뭐죠, 여러분? 우리 그 기출에 많이 나오는 거 철저히 조사해달라. 이거는 엄벌을 구하는 의사표시가 아니죠. 그래서 아닌 거고. 21페이지 이것도 보세요. 단순한 피해 사실의 신고. 여러분 신고랑 고소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신고는 그냥 경찰서에다 내가 무슨 범죄 사실을 당했어요 라고만 말해주는 거고, 아까 그게 정식 고소로 입건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 그 네 가지 요건을 다 갖춰야 됩니다. 수사기관에, 그다음에 적법한 고소권자가 피해 사실을 알리고, 맨 마지막 제일 중요한 거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까지 들어가야지 적법한 고소로서 입건이 되는 겁니다. 아니면 그냥 수사기관에서 그냥 단순 피해 신고로 처리해버릴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 두 개를 잘 구별하세요, 이제.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고소의 성질을 볼까요? 수사의 단서죠, 여러분. 누군가 고소를 하니까 수사를 개시하는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겠죠. 고발도 역시, 고소나 고발 역시 뭐다? 전부 다 수사의 단서가 된다. 왜? 이제 고소나 고발이 있으면 수사기관에서 그걸 아까 우리 본 것처럼 인지를 한 다음에 그 인지서 작성하고 이제 실질적으로 수사가 개시가 되죠. 그러니까 수사의 단서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고소의 절차.
뭐 이건 잘 보시고 그 4번 보죠. 4번 여러분. 이것도 별표 잘 돼 있죠. 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가장 유력한 쟁점 중 하나죠. 법정 대리인의 고소권의 법적 성질. 잘 알고 계시죠? 고유건설이 우리 통설과 판례죠. 고유건설 그리고 독립대리건설이 나누고 있죠. 고유건설은 무능력자의 권리와는 별개로 존재하는 거로 보는 거고, 독립대리권은 그냥 무능력자의 권리에 귀속되는 종속되는 형태의 권리라고 보는 입장인 거죠. 관련 판례. 부재자 재산관리인 그 법정 대리인은 그 미성년자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었죠. 그럼 거기에 그 법정 대리인에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포함될 거냐? 근데 대법원은 포함이 된다고 보고 있죠, 여러분. 이 판례가 아까 제가 말했던 7월 17일 판례랑 이따 관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이따 다시 보겠습니다. 일단 알아두시고. 그리고 이미 이거는 여러분 보세요. 이거 작년 나왔던 판례인데 바로 시험에 나왔죠. 이런 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올해 변시에 바로 나왔어요. 23 변시에. 자, 이 정도 체크해 보시고. 자, 그 다음에 6번 한번 볼까요? 피해자 진술 조서에 기재된 범인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는 적법한 고소다 라고 하고 있죠. 참고인 진술 조서에 섞여 있다는 소리인데 상관없죠, 여러분. 어차피 고소는 구두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아까 그 4가지 요건만 갖추면 되는 겁니다. 적법한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알리고 처벌의 의사표시. 그게 어느 종이에 적혀 있는가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딱 고소만 이루어지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7번. 고소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다. 고소 취소도 마찬가지죠. 우리 같은 사람들 말하는 거죠. 임의 대리인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실무상 고소대리 많이 한다고. 그래서 고소대리 변호사들이 다 하는 겁니다. 왜냐면 일반인들이 쓰면은 막 다시 쏘라 그래요. 뭐 강학상은 구두로 된다고 하는데 막 증거 가져오라 그러고 막 불러서 귀찮게 하고 하니까 아예 변호사들한테 이 사건을 맡깁니다. 고소 좀 해달라고. 그게 바로 임의 대리권이에요. 하나 넘겨보시고. 친고죄 고소기간 6개월이죠. 6개월.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일단 이게 문제에 나오면 이게 지금 친고죄인지 반이다 불벌죄인지부터 구별을 해야겠죠. 무조건 욕으로 나올 겁니다. 욕으로. 모사 비비니까 모욕죄죠. 모욕죄. 그리고 명예훼손 쪽으로 나오면 뭐가 됐어요, 여러분? 반이다 불벌죄 쪽으로 빠지겠죠. 그래서 그 고소 또는 고소치도 그 조항이 준용되지 않는다는 건 반이다 불벌죄 쪽으로 빠질 거고, 욕이 나오면 분명히 그거는 친고죄 6개월이라던가 법정 대리인의 고소권의 법적 성질과 관련된 쟁점으로 빠질 겁니다. 그래서 두 개를 잘 구별해 놓으세요. 자, 그래서 6개월이죠.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우리 이거 그 형법 마지막 시간에서 여러분 봤었죠. 고소장에 범죄 사실 자체로 명백하게 해서 판단할 수 있는 것들은 그거는 아무리 허위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무고죄 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고소장에 봤는데 이미 고소기간이 허위인데 얘가 욕한 적도 없는데 거기 봤더니 고소기간이 이미 1년이 도과되네. 범죄가 종료된 때로부터. 그럼 고소장 자체로 지금 판단이 가능하죠. 이럴 때는 무고죄가 되지 않는다는 거. 우리 그 판례도 봤었죠. 마지막 날. 같이 체크하시고. 그 두 번째 판례. 확정적 인식을 이용해요. 우리 형법에서 대부분은 어떤 고의였죠? 미필적 고의인데 여기서는 고소기간 범인을 안다는 거에 대한 미필적 인식이 아니고 뭐다? 확정적인 인식이 있음을 요한다. 이런 이유가 있겠죠?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최대한 뒤로 늦춰주는 겁니다. 기간을 6개월을. 그래서 이렇게까지 지금 대법원이 늦춰줘요. 3번 보세요. 아까 분명히 우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해석까지 해줍니다. 범인을 알게 된 날이란 범죄 행위가 종료된 후에 범인을 알게 된 날이기 때문에 만약에 안날과 범죄 행위 종료 시점이 다르다. 그럼 언제로 봐주겠대요? 종료 시점으로 봐주겠다. 즉 엄청 뒤로 밀어주는 겁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그 정도 한 체크해 보시고. 자, 4번 임의 대리의 경우 아까 분명히 고소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다고 했었죠. 거기는 그 대리인 누구예요? 임의 대리인을 말하는 거지 법정 대리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법정 대리인은 따로 법조항이 있었죠. 법정 대리인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라는 조문이 있었기 때문에 반대석상 이 조문은 임의 대리인을 말하는 건데, 그럼 아까 전에 우리가 독립대리권을 봤으니까 독립대리권설에서는 그때 고유권설의 입장에서 뭐였죠? 그냥 이거는 법정 대리인의 권한이었어요. 그러니까 법정 대리인 자기가 안 날로부터 6개월을 카운팅을 하는데 지금 임의 대리권이라면요. 이거는 종속적인 권리니까 당연히 피해자를 기준으로 6개월을 카운팅을 하겠죠. 제가 읽어볼게요. 고소권자로부터 고소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친고죄에 대하여 고소를 한 경우에는 고소기간은 대리인이 아니라 뭐래요? 고소권자가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아시겠죠? 피해자는 말입니다. 피해자.
두 개 잘 구별하세요, 여러분. 법정 대리인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으니까 그건 자기 권리인 거고, 이 임의 대리권은요, 수여받은 권리니까 고소권자의 권리나 다름이 없는 겁니다. 따라서 이때는 카운팅이 누구다? 고소권자를 기준으로 한다. 두 개 잘 구별하시고. 자, 고소의 객관적 불가능 원칙. 이건 2번만 봅니다. 객관적 불가분의 원칙이 적용이 되려면 모두 친고죄여야 하고 피해자도 동일해야 됩니다. 요 정도 하나 체크해 보시고. 그러니까 당연히 일죄니까 일죄 논의에서만 가능하니까 실제적 경험은 당연히 객관적 불가능 원칙이 될 수가 없겠죠. 자, 그 다음에 8번. 요게 제일 중요하죠.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 원칙. 친고죄에 있어서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나 고소 취소는 다른 공범자에게도 효력이 미친다. 그죠?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 원칙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쟁점이 제일 많이 잡히죠. 그래서 3번 보시면 친고죄의 경우에 있어서 행위자의 범죄에 대한 고소가 있으면 족하고 나아가 양벌 규정에 의하여 처벌받는 자에 대하여 별도의 고소를 요한다고 할 수는 없다. 사용자나 피용자의 관계처럼 이게 양벌 규정으로 돼 있어요. 근데 거기에 양벌 규정 자체가 친고죄로 규정이 돼 있네. 그럼 당연히 사업자나 그 아래쪽 누구한테라도 고소를 하면 다른 사람에게도 미친다. 이게 그대로 적용이 됐겠죠. 근데 반대로 만약에 양벌 규정이 반의사 불벌죄로 규정이 돼 있다면요. 그때는 고주불의 논의가 들어올 수 없겠죠. 그냥 규정 형식이 그게 친고로 돼 있냐 반의사 불벌죄로 돼 있냐 거기에 차이가 있는 겁니다. 무조건 양벌 규정 돼 있다고 해가지고 이거는 고주불이다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두 개 잘 구별합니다. 자, 4번 상대적 친고죄. 이건 제가 무조건 엮을 거라고 했었죠. 동거하지 않는 사촌 누나 무조건이에요. 이거는 창의적이지도 않아요. 이건 진짜 이거 여기서 벗어나질 않아요. 그래서 보시면 우리가 형법을 봤지만 직배동동 그리고 뭐 그 배우자 직계열적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사이에 어떤 재산범죄에 대해서는 형 면제 신분이었죠. 근데 이 항에서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는 거죠. 비동거가족 그 다음에 비동거친족 이건 뭐래요? 상대적 친고죄라고 돼 있죠. 절대적 친고죄는 여러분 어느 관계 어떤 범죄라 어떤 그 사이도 필요 없이 무조건 다 그냥 친고죄로 보는 거고 상대적 친고죄는 뭐예요? 상대적으로 신분이 있는 신분 관계가 있어야지만 그걸 친고죄로 보는 거죠. 따라서 만약에 오늘 사안에서 갑과 을이 뭐 같이 A의 어떤 시계를 훔쳤는데 같이 살지 않는 A의 시계를 훔쳤는데 이 A가 누구였냐? 을의 사촌 누나였어요. 그러면 을이랑 A는 사촌지간이 맞는데 누나가 나중에 고소를 했다 고소 취소를 해요. 그럼 지금 이 조항이 들어가 맞겠죠? 상대적 친고죄니까. 갑과 을이 같이 시계를 절취했는데 A가 누구였냐? 을의 사촌 누나였어요. 동거하지 않는. 그러니까 처음엔 누나가 얘를 고소를 해요. 그랬다가 나중에 고소 취소를 합니다. 그럼 여기에 과연 고주불이 들어올 것이냐? 안 되는 거 잘 알고 계시죠? 이건 지문 하나로 무조건 잡힙니다. 통합사령 문제로 나오면 이건 안 낼 수가 없어요. 왜냐면 재산죄 같이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상대적 친고죄는 고주불 논의 X 제가 이렇게 외우라고 말씀드렸죠. 따라서 이 경우에는 일신 전속성이기 때문에 동거하지 않은 사촌 누나의 그거는 누나 그 을한테만 적용이 되는 거지 갑한테는 효력이 없다. 그죠? 근데 이게 틀린 지문으로 자주 나오죠. 그래서 체크해 둡니다, 여러분. 상대적 친고죄. 상대적 친고죄는 아예 고주불의 논의가 들어올 수가 없어요. 무조건 절대적 친고죄에서만 가능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5, 6번 이것도 자주 나오죠. 반의사 불벌죄, 전속고발 범죄 전부 세모. 논문은 이따 뒤에서 보기로 합니다. 일단 객관식 용어로 정리해 주세요. 요 정도 하나 체크해 보시고. 그래서 제가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반의사 불벌죄로 지금 어떤 범죄 형태가 나왔는지 아니면 친고죄로 나왔는지 잘 구별을 하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모사비비에서만 친고죄 논의가 있는 거다. 자, 223페이지 고소 취소. 자, 고소의 취소를 보시면 고소 취소는 역시 누구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다? 대리인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다. 아, 고소 또는 고소 취소는 무조건 다 대리인을 선임해서 할 수 있구나. 우리가 그걸 읽어낼 수가 있죠. 그리고 그 여러분들 거기 옆에 필기가 돼 있을 겁니다. 친고죄에 있어서의 개념인 거죠. 고소 취소는 반의사 불벌죄에서 또는 반의사 불벌죄가 아닌 그냥 비친고죄나 비반의사 불벌죄에서는 고소 취소한다고 해서 수사가 종결되나요? 그렇지 않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그거는 그냥 합의서의 느낌으로 양형 참적 사유는 될 수 있겠지만 수사가 종결되거나 재판이 안 열리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고소 취소는 어디서만 의미가 있는 거라고요? 친고죄에서만 의미가 있는 겁니다. 체크하세요. 자, 2, 3번 이 판례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성년인 피해자는 피해자가 한 고소를
피해자 사망 후 그 부친이 취소할 수 없다. 우리 그거 봤잖아요. 이 성년이기 때문에 이 부친이 바로 법정 대리인으로 볼 수도 없고, 그리고 소송행위를 대신 해줄 수도 없다. 당연히 법정 대리인이 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2, 3번 판례 많이 보셨을 거예요.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또는 처벌인망 의사표시의 처리를 할 능력. 청소년일지라도 의사 능력이 있으면 족하고 법정 대리인의 동의는 필요가 없다. 그죠? 그리고 4번도 한번 보세요.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즉 할 수 없는 사람. 두 번째 거 보세요. 두 번째. 교통사고로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성년의 피해자의 아버지. 이거 우리 판에서 많이 봤던 거죠? 자, 이제 어디로 가시냐면 6페이지로 갑니다, 여러분. 이건 제가 맨 마지막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긴 할 거예요. 근데 일단 이 정도로는 객관식으로 정리를 합니다. 보세요. 반의사 불벌죄에서 성년 후견인은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의사 무능력자인 피해자를 대리하여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결정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 표시를 처리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이는 성년 후견인의 법정 대리권 범위에 통상적인 소송행위가 포함되어 있거나 성년 후견 개시 심판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년 후견인이 소송행위를 할 때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무슨 소리예요 이게? 부재자 재산 성년 후견인이라고 하더라도 뭘 할 수 없다는 소리예요. 반의사 불벌죄에서 말하는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를 할 수가 없다는 판시인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 오지문으로 얘기가 너무 좋겠죠. 원칙적으로 행위를 할 수가 없으나 뭐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는다면 가능하다. 뭐 이런 식으로 내릴 수 있겠죠.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대법원 보시면 전원합의체 판결이죠. 그래서 엄청 싸워요. 여러분 우리 아까 전에 법정 대리인에 누가 포함된다고 최근에 대법원이 해석했죠?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포함된다고 해석했죠. 그래서 소수견에서는 그걸 가지고 들이까요. 야 이거 법정 대리인은 저기 친고죄에서는 법정 대리인도 부재자 재산관리인도 법정 대리인으로 봤는데 하물며 여기 지금 더 엄격한 요건을 갖춰가지고 선정된 성년 후견인은 지금 반의사 불벌죄에서 법정 대리인을 볼 수 없다는 거야? 그거 말이 안 되지 않냐라고 보는데 우리 대법원 여러분 또 여기서 법조문 해석을 합니다. 우리 형사소송법이 고소 또는 고소 취소에 대한 대리인의 규정을 여기저기에 다 두고 있고 대리인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고 또 고소 또는 고소 취소는 법정 대리인에 대한 규정도 있지만 반의사 불벌죄에 대한 규정은 여기 어딜 쳐다봐도 아무것도 없다. 근데 이런 식으로 반의사 불벌죄까지 여기 친고죄에서 해당되는 그런 조문을 갖다가 반의사 불벌죄까지 준용할 필요가 있겠냐?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 더 드는 이유가 최근에 이제 형사 공탁이 시행이 됐거든요. 합의를 못 보더라도 하더라도 이제 형사법원에서 공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형사 공탁으로도 우리가 어느 정도는 그 효과를 볼 수가 있는데 굳이 친고죄에서 인정하는 법정 대리인 제도라든가 법정 대리인 제도 같은 걸 반의사 불벌죄도 준용할 실익이 없다라고 봐서 대법원이 그래서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을 통해서 정해진 성년 후견인도 법정 대리인으로 볼 수 없다라고 본 겁니다. 잘 체크해 둡니다, 여러분. 요거는 혹시 시험에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제가 그냥 실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객관식 용도로만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리 성년 후견인, 즉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은 대리인이라고 할지라도 뭘 할 수 없다? 지금 의식 회복이 안 된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대리해서 처벌 부르는 의사 표시를 할 수 없다. 딱 그것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한 장 넘어가시고 다시 이제 교과서로 들어오셔가지고 자, 5번 23페이지에 그 9번에 5번 적법한 고소 취소에 해당하는 경우 여러분 작성된 사실만으로는 적법한 고소 취소가 안 되죠? 아니 뭘 제출을 하든지 말든지 알아야지만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알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작성 플러스 뭐가 일어나야 한다? 제출까지 해야 한다. 그래야지 적법한 고소 취소를 보죠. 그러니까 맨 밑에 줄 두 줄에 그러나 고소인의 합의서를 피고인에게 작성해 준 것만으로는 고소의 취소가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아시겠죠? 체크하시고 자 6번 이거는 232조 1항에 규정이 되어 있죠. 고소 취소는 언제까지만 가능하다? 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가능하다. 획일적으로 규정하고 있죠. 그러니까 뭐 항소권 회복 청구를 했다. 그리고 뭐 항소심에서 지금 뭐 비친고죄가 친고죄로 변경이 됐다. 대법원 하나도 인정을 안 하고 있죠. 무조건 1심이어야 됩니다. 획일적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이거는 이따가 뒤에서 뭘 사령으로는 관련이 돼 있는 거고. 따라서 7번을 보세요. 항소심의 1심 파기환송 1심이네요. 1심 동그라미. 그럼 가능하겠죠. 공소기각 판결이 가능하겠죠. 처벌분에서 들어오면. 8번도 재심의 1심이죠. 1심이면 가능한 겁니다. 획일적이니까. 하지만 비교 판례. 그러니까 항소권 회복 청구하면 안 돼요. 항소권 회복 청구하면 무슨 심이 열리는 거예요? 2심이 열리는 거죠.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무조건 획일적이에요.
이쪽 부분은 쟁점이 뭐가 잡힐지 몰라요, 여러분. 친고죄 고주볼이 잡힐지 아니면은 여기에 지금 반의사 불벌죄나 직고발 범죄에 관련돼서 그것도 준용되냐 그 쟁점이 잡힐지 또는 이렇게 1심 판결 선고 전과와 관련된 이 심급에 따른 어떤 문제들이 잡힐지 모르기 때문에 이 부분 다 객관식으로 각각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하지만 어렵진 않죠. 그래서 9번도 이것도 사령으로 잡힐 수 있죠, 여러분. 공범 갑과 을이 같이 어떤 친고죄 범죄를 정했는데 이미 한 명이 1심 판결 선고돼 버렸네. 그럼 나머지 공범이 아직 선고가 안 됐다고 하더라도 얘한테도 지금 공소기각 판결할 수가 있냐? 안 된다는 게 우리 대법원 입장인 거죠. 공범 처벌의 형평성, 일관성 뭐 이런 논거를 쓰고 있죠. 그래서 공범 중 1인이 1심 판결이 나버렸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아무리 합의를 봐가지고 고소 취소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건 공소기각 판결을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잘 체크하시고 10번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항소심에서 비로소 반의사 불벌죄. 이거를 적극적으로 하자는 입장에서는 항소심에서 지금 반의사 불벌죄로 변경이 됐으니까 실질적으로 항소심이 1심 아니냐. 그러니까 이거 받아들여 주자 하는데 대법원 이것도 인정 안 하죠. 반드시 획일적으로 뭐다? 반드시 심급이 1심이어야 한다. 2심은 죽었다 깨어나도 인정 안 해요. 잔장 넘겨보시고 24페이지 상단 11번.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부수납법 위반죄 그거는 뭐죠? 대표적인 반의사 불벌죄죠. 반의사 불벌죄는 우리 아까 봤잖아요. 고주불 적용 안 된다면서요. 직고발이랑 고주불. 근데 잘 보세요. 부도수표 회수나 수표 소진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 표시가 제1심 판결 선고 이전까지 이거는 지금 지켜졌습니다. 1심 판결 선고 전이니까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고 이는 부정수표가 공범에 의하여 회수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특이하죠. 원래는 1심 전속성이라고 해놓고 반의사 불벌죄에서는 적용 안 된다고 해놓고 부수산법에서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공범에 의하여 회수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지금 공소기각 판결할 수 있는 사유가 되는 거겠죠. 잘 체크해 두시고 이건 사실 기록형이 좀 더 의미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고소 취소의 효과 이것도 잘 알고 계시죠. 제가 그래서 아예 232조, 233조는 외우고 있으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232조 2항과 관련된 겁니다. 재고소의 금지. 여러분 잘 보세요. 이거 신모 때도 비슷한 문제가 나왔던데 뭐 진짜 제가 최근에 어떤 뭐 이렇게 해설서 쓴 거 보니까 뭐 진짜 엉망으로 썼더라고요. 고소를 취소하면 고소권이 소멸하므로 고소를 취소한 자는 고소기간 내일지라도 다시 고소받지 못한다. 이 말의 전제는 뭐예요? 일단 고소가 있는 고소를 취소해야겠죠. 고소를 하지도 않았는데 무슨 고소 취소를 해요? 무슨 말씀 이해하셨어요? 아, 내가 고소를 안 했는데 고소 취소했다는 말이 있을 수가 없는 말이잖아요. 있는 고소를 취소하는 게 고소 취소인 거지. 고소를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고소 취소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무슨 말씀 이해하셨죠? 어찌됐건 고소를 했다가 다시 취소하지 못합니다. 국가의 형사사법권을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소의 포기 이것도 안 되죠? 이거는 워딩 뭐만 외우라고 했었죠? 첫 번째 줄에 공법상 권리. 이건 뭐 우리 형사소송법 말고도 뭐 공법에서 많이 외우는 거니까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키워드를 쓰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공법상 권리. 자, 12번 고발. 진범이 아닌 자에 대한 고발도 진범에게 효력이 미친다. 이런 거 외우실 필요가 없다니까요. 왜 그럴까요? 아까 우리 봤잖아요. 범죄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고소나 고발하는 거라니까요. 범죄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진범 아닌 자에 대한 고발도 진범에게 효력이 미치는 겁니다. 그리고 2번도 좀 주의를 하시고 즉시 고발 사유는 심사 대상이 아닙니다. 이것도 시험에 자주 나와요, 여러분. 고소가 있었냐 또는 고발이 있었냐만 심사 대상이지 실질적으로 얘가 고발할 수 있는 사람이냐 사유가 있냐 이런 것들은 그 요건의 대상이 심판의 대상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존부 여부만 심판의 대상인 거예요. 실질적 심사 사유는 우리 그 심판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 3번 이것도 뭐 우리 많이 봤었죠. 검사가 불기소 처분한 다음에 나중에 다시 공소 제기할 때 또 고발이 필요하냐? 고발이 필요하지 않다는 게 대법원 입장이죠. 체크하시고 넘어갑니다. 자, 이제 사례형 쟁점 정리 25페이지. 불신검문 적법하냐 뭐 이런 것들 알고 계시죠, 여러분? 그럼 당연히 경지법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거 있어요? 두 번째 줄 맨 밑에 3번 판례 25페이지에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 상당한 방법, 이 말은 반드시 들어가셔야 되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가로막는 거. 이건 우리 대법원이 상당한 방법이다 이렇게 보고 있죠. 자, 하나 넘겨보시고 26페이지. 흉기조사는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일반 소지품 검사도 허용이 가능할 거냐. 근데 여러분들 잘 쓰시는 것처럼 스타벤 프리세크 같은 거 괜찮다고 하죠. 판례는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정도만 잘 체크하시면 됩니다. 학설의 안전과 질문의 실효성, 불신검문의 안전과 질문의 실효성을 위해서 긍정하자. 근데 이제 스타벤 프리세크는 뭐냐?
의복이나 휴대폰의 외부로 이렇게 검사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안으로 지금 손을 집어넣어도 소지품 검사한다. 그거는 위법하다는 입장인 겁니다. 아시겠죠? 그 정도만 체크해 보시고 겉으로만 하는 게 가능하다는 입장인 거예요. 자, 27페이지. 쟁점 7번은 언제 나와도 이상하지가 않죠? 법정 대리인의 고소권의 법적 성질. 그리고 여러 가지가 잡힐 수 있다고 했었죠, 여러분. 법정 대리인은 일단 우리 대법원이 고유건설의 입장이니까 아무리 피해자의 고소기간이 6개월이 도가 됐다고 하더라도 법정 대리인이 안 날로부터 6개월이 도가 되지 않았다. 그럼 여전히 고소가 적법하게 되는 겁니다. 그거 잘 체크하세요. 아마 내면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워딩을 잘 기억하세요. 27페이지 맨 하단 판례에. 제가 이건 반드시 기억하라고 했었죠. 무능력자의 보호, 이런 말들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뭐냐, 이 고유건설의 내용 첫 번째, 거기도 여러분들 1, 2, 3이 돼 있죠. 피해자의 고소권 소멸 여부와 관계가 없습니다. 왜? 이건 고유권이니까 독립대리권이 아니에요. 종속된 권리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고소권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 피해자는 지금 자기 아들은 지금 고소를 원치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정 대리인은 고소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하죠. 법정 대리인의 고소기간은 법정 대리인 자신이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진행한다. 왜? 고유권이니까. 아마 3번 쪽을 많이 낼 겁니다. 사례로 내면. 자, 한장 넘겨보시고. (28페이지) 반의사 불벌죄도 준용이 되냐? 안 되죠, 여러분. 그래서 요거 잘 체크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논거가 뭐였죠? 한번 고개 들어보세요. 232조 1항이 뭐였죠? 아까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고소 취소할 수 있다는 거. 232조 2항은요. 재고소 금지. 그리고 연이어서 사망이 뭐로 돼 있냐? 반의사 불벌죄는 1항, 2항 준용한다. 그러면서 233조가 바로 뭐가 시작이 돼요?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 원칙이죠. 그래서 대법원 여기서 뭐라 그래요? 232조 3항에서 1, 2항은 준용하면서 233조 준용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거는 즉고발이나 반의사 불벌죄는 뭐가 적용이 안 된다? 고주볼이 적용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분명히 법조문만 기억해 놓으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법조문만큼 좋은 논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잘 쓰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29페이지. 공범에 대한 제1심 판결 선고 후에 고소 취소. 아까 전에 안 된다고 했었죠? 이것도 논거를 외우셔야 될 거 아니에요. 한 장 넘겨보시면. 검토 및 결론에. 형평성, 공범 처벌의 일관성, 형평성 다 같은 말입니다. 어느 걸 쓰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분명히 저때 유튜브 얘기를 한번 말씀드렸죠. 이렇게 학설이 있죠. 적극설과 소극설이 대립한다. 이렇게 쓰는 건 쓰는 게 아니래요, 교수님들이. 그때 나오셔서 그러더라고요. 적극적 그리고 또 어떤 학설 이름을 그대로 풀어놓은 설명, 이것도 점수 배점이 없대요. 그러니까 괜히 내 만족 때문에 그런 거 쓰시지 말고 어차피 점수 못 받으니까 적극설과 소극설이 대립하는데 판례는 이렇게 쓰실 거 많이 쓰지 마세요. 그냥 판례만 정확히 씁니다. 그건 아예 점수 배점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두 분이 연달아서 말했으니까 분명히 신빙성이 있는 거예요. 물론 그게 행정법이긴 했는데 뭐 행정법만 그렇겠어요. 뭐 민법, 공법 다 마찬가지지. 형사법도.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 적극설에 대해서 뭔가 설명을 할 수 있으면 이렇게 쓰되 적극성과 소극설이 대립한다. 이 말은 안 쓴 거나 다름없어요. 아예 쓰지 마세요. 그냥 시간도 없는데. 자, 그 밑에 항소심 반의사 불벌죄 공소장 변경. 그래서 이거는 획일적이라는 말이 반드시 들어가야겠죠, 여러분. 그래서 1심은 항소심은 1심으로 볼 수는 없으니까 이거는 1심이 아니니까 뭐 이거는 공소기각 판결이 불가능하다. 그런 것들. 그 다음에 31페이지에 그 두 번째 단락에 이런 말들이 쓰면 좋겠죠. 피해자의 의사의 좌우, 국가 형벌권 행사가 피해자의 의사에 좌우되는 현상 방치.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죠. 밑에 쟁점 11번 보세요, 여러분. 자, 보세요. 여러분, 이거는 쟁점을 잘못 뽑으면 이거는 지금 고소의 포기로 갈 수도 있고 쟁점을 잘못 뽑으면 재고소 금지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하라고 말씀드려요. 보세요. 이제 갑은 도서의 저작권자인 A와 전자도서에 대하여 출판 계약 등을 체결하지 않고 전자도서를 제작하여 인터넷 서점 등을 통해 판매하였다. A는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후 거기서부터 가로 경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갑을 철저히 조사해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접수했다. 자, 우리 이미 알고 있죠. 이거는 고소가 아니라는 거. 적법한 고소가 그럼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보세요. 사건을 이첩받은 마포경찰서 소속 사법경찰관 P1은 A에게 전화를 걸어 갑에 대해 처벌을 원하시면 정식
식으로 고소를 하십시오라고 말하고, 이 A는 처음부터 홧김에 그랬는데 지금은 갑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 뭐야 이거? 앞에 고소했으니까 고소 취소했네. 그리고 다시 뭐래요? 이후 마음이 바뀐 A는 동작 경찰서로 찾아가 다시 고소장을 접수하였다. 이거 재고소 금지구나. 232조 A양 틀린 겁니다. 제가 분명히 말했어요. 아예 잘못 잡으면 쟁점이 아예 산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에 말하는 홈페이지에다가 민원인을 철저하게 조사해달라. 이거는 고소 자체가 아니죠. 그럼 얘는 지금 뭐예요? 고소를 한 적이 없죠? 있는 고소가 있다 취소를 해야지 재고소 금지가 논의가 적용이 되는 거지. 고소도 안 했는데 이거를 고소 취소로 볼 수 있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어디 쪽 쟁점으로 빠지는 거예요? 공소 제기 전에? 아니 고소 전에 고소의 포기가 가능하냐? 그 쟁점으로 빠지는 겁니다. 잘 구별하세요 여러분. 쟁점 찾는 게 제일 중요해요. 자, 한 장 넘겨보시고, 그 정도만 체크해 보시고 뭐 쭉쭉 넘기신 다음에 그 뒤에는 뭐 사례형이니까 뭐 이런 건 시간 없으시면 안 보셔도 됩니다. 이렇게 다 봤던 거니까. 자, 이제 39페이지는 그래도 한번 봅시다 여러분. 고소의 추안, 이것도 아직 안 나왔죠? 그래도 이 정도 잘 기억해주세요 여러분. 2번에 보시면 공소제기는 그러나부터 보시면 동그라미 2번 맨 밑에 하단 그 두 번째 단락에, 그러나 공소제기는 형식적 확실성이 중시되는 소송행위, 요것만 기억해 둡니다. 형식적 확실성이 중시되는 소송행위다. 따라서 고소의 추안을 인정할 수 없고 판례도 역시 고소의 추안을 인정하지 않는다. 반드시 고소가 있은 다음에 공소제기가 있어야지, 공소제기가 있은 다음에 다시 고소를 추안을 해서 받는 거, 그런 건 허용이 되지 않는다는 소리겠죠. 그래도 이 정도 체크해 보시고 한 장 넘겨볼게요. 임의 수사까지만 하고 좀 쉬죠. 임의 수사를 보시면 일단 임의 수사가 원칙이죠 여러분. 강제 수사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죠? 영장이 있어야 됩니다. 영장 없이 하는 게 임의 수사인 거예요. 자발적인 거. 따라서 이게 영장주의냐, 뭐 대충 쭉 봤을 때 뭐 수출입 물품 통관 검사 중에서 뭐 뺏고 개봉하고 이러죠. 강제 수사가 맞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영장주의는 어디에 적용되는 거죠?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용이 되는 사안인 거죠. 따라서 세 번째 줄 세관 공무원 세모, 세관 공무원이 지금 이런 물품 검사할 때 영장 받아라 이런 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세관 공무원은 압수수색 영장 없이 이러한 검사를 진행할 수 있다. 이게 원칙 판례고, 비교 판례 보세요 여러분. 이거는 세관 공무원이 끼긴 끼는데 실질적으로 누구냐? 검사가 시킨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로 볼 수 있다? 수사기관의 강제 처분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영장 없이 이렇게 하는 거, 이거는 영장주의 위반이다 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줄 보시면 검사가 이렇게 돼 있죠. 이 두 개도 자주 나오는 판례입니다 여러분. 잘 구별해 주세요. 자, 그 다음 판례 임의동행 잘 알고 계시죠? 오로지 자발적인 의사. 제가 뭐 뒤에서 거할이 되자 이렇게 암기를 시키긴 하는데 그 중에서도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돼요? 임의동행은 오로지 자발적인 의사입니다. 이 말은 반드시 들어가셔야 돼요. 자, 그 다음 맨 밑에 교도소 입소자의 마약류 사범의 소변 제출. 마약류 사범에게 소변을 받아 제출하도록. 받아? 거기 동그라미 되죠 여러분? 받아는 문제가 안 돼요. 왜? 이건 쥐가 알아서 받아준 거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며칠 전에 썼었던 체뇨나 체열은 얘기가 다르죠. 뽑기 싫은데 또는 뽑히기 싫은데 그걸로 어쩔 수 없이 강제로 되니까 이때는 반드시 영장이 필요한데, 이거는 자기가 받아 제출하는 거, 이거는 영장주의 위반이 아니겠죠. 자, 41페이지 영장 없는 사진 촬영 별표 2개. 이건 매우 유력해졌어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신모에 비슷한 게 나왔습니다. 같이 볼게요. 자, 일단 요건을 기억합니다. 영장 없는 사진 촬영이 임의수사의 하나의 방법으로서 허용이 될 것이냐, 이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 범행이 행하여지고 있거나 행하여진 직후, 행하여지고랑 직후를 동그라미 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증거 보정의 필요성이나 긴급성이 있어야 되며, 세 번째, 상당한 방법으로 촬영을 해야 된다. 그래서 무인장비 판례인데, 자, 정지문 제가 나눠드린 거 10페이지로 갑니다. 제 채판집에도 그대로 실려있는 거예요. 15-13번 옆에다가 신보사례 하나 써두시고, 이거 보세요 여러분. 이게 교수님들은 주거 침입이랑 연결되면 무조건 돼요. 무조건. 이것도 지금 원래 나이트클럽에다가 뭐 지금 보전하러 들어간 거거든요. 나이트클럽에 그 기자 수사관들이 들어갔을 때 이게 지금 통상적인 출입 방법이냐, 또 그게 문제가 된 겁니다. 그리고 거기 들어가가지고 사진을 찍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보세요.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면서 현재 범행이 행하여지고 있거나 똑같이요. 방금 봤던 우리 워딩이랑 행하여지고 있거나 행하여진 직후여야 되고 증거 보존의 필요성, 긴급성 인정돼야 되며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상당한 방법으로 촬영한다. 이거는 우리가 본 사진 촬영의 적법성 동일한 요건이고 그 다음부터 봅니다. 다만부터 보세요. 다만 촬영으로 인하여 초상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주거의 자유 등이 침해될 수 있으므로 수사기관이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상당한 방법으로 촬영하는지 여부는 수사기관이 촬영 장소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출입하였는지 거기 가로 이거 보세요. 그죠? 주거침입이랑 또 똑같이 판시하고 있죠. 그래서 쓰시면 이제 앞으로 뭐라고 쓰시면 돼요? 주거침입이 통상적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위법한 출입이 아니니까 위에 세 가지 요건 행하여지고 있거나 행하여지 직후이고 필요성, 긴급성 있으면서 상당한 방법을 촬영했으니까 이거는 위법한 수사가 아니다. 이거는 임의 수사로서 적법하다라고 결론을 내려주시면 되시겠죠. 이것만 보더라도 알 수 있어요. 그냥 주거침입이랑 연결되면 무조건 특이급 쟁점이 되는 겁니다. 이거 신모살이 10점짜리인 거로 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잘 체크해주세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 기록형으로도 나올 수가 있으니까 반드시 기억을 해주십니다. 자, 다음에 41페이지. 야, 뭐 이것도 뭐 너무 많이 나오는 거죠, 6번도. 기출을 보세요. 이거는 사령으로 자주 나오니까 이것도 한번 나올 때가 되긴 했어요, 여러분. 구속된 피의자가 피의자 신문을 위한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서 출석을 거부. 아니 이러려고 구속해놨더니 조사받으러 오라고 했더니 계속 안 나와. 이랬을 때 여기서 여러분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일단 구속영장 받아가지고 구속은 시켜놨는데 안 온다. 그럼 수사기관으로 끌고 올 때 다시 영장이 필요하냐? 그게 아니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게 그 유명한 구속영장 효력설이죠. 이미 발부받은 그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해서 다시 수사기관으로 조사받게 하게끔 끌고 올 수 있다. 왜요? 영장에는 구인과 구금을 포함하는 개념이니까. 제가 이거 외워놓으라고 했었죠. 옆에다 쓰세요. 영장은 구금뿐만이 아니라 구인도 포함하는 개념이다. 순간이동 시켜서 가둘 수는 없잖아요. 당연히 끌고 가서 가둬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구인이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해 줍니다. 이게 바로 논거예요. 구인과 구금 포함하는 개념이라는 거. 그리고 그 학설의 이름도 반드시 기억해 두시고요. 구속영장, 효력설 이것만 쓰시면 됩니다. 뭐 여러 가지 학설 같은 거 다 쓰실 필요 없어요. 자, 이제 피의자 신문. 이제 이렇게 수사가 개시돼가지고 이제 수사기관에서 부릅니다. 몇 월 며칠까지 조사받으러 오세요. 그리고 계속 말 안 듣고 찐따 부리면 이제 그때 체포영장 발부해가지고 잡아오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렇지 않고서는 일단은 이미 수사가 진행이 됩니다. 피의자 신문 받으러 오라고. 자, 그래서 1번부터 보시면 진술거부권의 불거지 일불 표변이죠. 일체 안 되고 뭐 불이익한 진술할 수도 있고요. 뭐 그런 것도 변호인 선임할 수도 있어요. 이런 거 반드시 말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진술거부권 불거지는 엄청나게 큰 하자가 있는 걸로 보죠. 그래서 위수중으로 봅니다. 아무리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돼도 하자 치유를 긍정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2번 244조의 3 이런 거 같은 거 이런 것도 위반하면은 이것도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거나 310조 3항에 위법하게 작성된 조서를 봅니다. 체크하시고 여러분. 반드시 뭐 피의자의 잡병 같은 거 자필로 기재하고 도착한 시각, 그 다음에 시간을 마친 시간, 간이 이런 거 다 있어야 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적법 절차 방지에 따라 작성이 되지 않은 걸로 봅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실무하시면 이거 다 할 거예요. 이게 시간이 오래 걸려요. 조사 자체도 뭐 이제 뭐 물어보는 것도 뭐 1시간 이렇게 넘게 걸리는데 뭐 종이 각 장마다 사인하고 옆에다 한 장 한 장 다 간인하고 그 다음에 다시 피고인이랑 변호인한테 준 다음에 한번 읽어보세요. 뭐 틀린 내용 없는지 그거만 거의 한 3-40분 잡아먹어요. 그러니까 보통 그 2패 같은 거 하면 거의 최소한 1시간 반은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길게 되면 막 5-6시간 될 때도 있고 아무튼 이런 좀 절차가 있긴 한데. 자, 그다음 4번 피의자 신문 시 변호인 참여권의 제한 요건. 이것도 제가 암기하라고 말씀드렸죠. 방수 누설 이럴 때만 참여 제한시킬 수 있는 거지 함부로 변호인 참여권을 제한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럼 뒤에서 볼 준항고의 대상이 되겠죠. 준항고의 대상. 수사기관의 위법한 처분에 대해서는 417조 준항고로 다룰 수가 있죠. 일단 방해하거나 수사 기밀을 누설할 염려가 있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만 정당한 사유로 봐서 변호인 참여권을 제한시킬 수 없습니다. 반세 해석상 방해하거나 수사 기밀을 누설할 염려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참여권 제한시킨다. 이건 아예 증거 능력이 없겠죠. 잘 체크하세요, 여러분. 그리고 누가 변호사가 방해하거나 수사 기밀을 누설할 염려가 뭐가 있겠어요, 솔직히. 그죠? 이건 그냥 핑계대고 변호인을 참여시키지 못하게 한 거죠. 그러니까 그 밑에 판례 변호인에 대하여 피의자로부터 떨어진 곳으로 옮겨 앉으라고 지시.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우리가 이러려고 변호사 된 것도 아닌데 우리를 지금 쩌리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사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실무 가면은 수사관들이 엄청 대우해줘요. 그래서 저는 검찰 입회는 많이 안 하는데 그 경찰 입회 가면은 되게 대우 많이 해줘요. 그래서 되게 변호사들 말 존중하고, 그리고 이따 뒤에서 보겠지만 원래는 피의자가 대답해야 돼요. 저는 보통 제가 다 끼거든요. 근데 그건 그게 아니고 우리 사실 짜증내요 원래 팀장들이. 왜냐면 수사가 진행이 돼야 되는데 계속 피의자만 보고 물어보는데 변호사 계속 끼어들어. 약간 짜증낼 법도 한데 잘 안 그래요. 그리고 원래는 법조문의 원칙상은 부당한 신문 방법에 대해서만 이의 제기할 수 있고 답변은 피의자가 해야 돼요. 만약 그렇게 계속 방해하면 수사기밀 방해하시는 겁니다, 퇴장시킬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러진 않고, 근데 이제 보통 변호사가 껴서 말하기도 하는데 거의 보통 그래도 대우해 줍니다. 충분히 대우해 주니까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뭐 이런 것들은 진짜 당하면 좀 짜증이 나겠죠. 피의자로부터 떨어진 곳으로 옮겨 앉으라고 지시. 근데 이거 보시면 판례 되게 오래된 거죠. 요즘엔 그렇지도 않습니다. 또한 이어서 후방에 앉으라고 요구, 후방 착석 지시, 이런 것도 안 되죠. 바로 옆에 앉습니다 요즘엔. 한 장 넘겨보시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위에 써 있을 거예요. 제가 압구정동에 참여한다 이렇게 외우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 4개는 뭐로 다툴 수 있다? 417조의 준항고로 다툴 수 있다. 그 압이 뭐였죠? 한번 복습해보죠. 압수와 압수물 환보에 대한 수사기관의 처분. 구는요, 구금과 관련된 거였죠. 그래서 이제 우리 뒤에서 배울 접견교통권도 구금권의 하나였죠. 그러니까 지금 수사 받을 때 참여권 말고요, 잡혀있을 때 변호사가 또 가도 접견할 수 있잖아요. 그 접견교통권 침해마저도 뭐로 다툴 수 있다? 우리가 구금에 준해서 417조에 준항고로 다툴 수 있었다. 자, 그다음에 참여. 이게 바로 방금 봤었던 변호인 참여권 제한이죠. 그래서 압구 참여 417조에 준항고. 이것도 한번 나올 때 되지 않았겠어요? 수사기관의 위법한 처분에 대한 구제수단을 서술하죠. 아주 올드한 쟁점이죠. 그래도 이제 나올 때가 한번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참여하지 않고 작성된 피신조서는 당연히 308조의 위수증으로 보고 있죠. 그래서 증거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거 보세요 여러분, 이게 원칙이라니까요. 6번 수사기관이 막 소리 지르면서 피의자한테 물어봐. 그럼 이건 위법한 수사인 거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언제든지 이의 제기할 수 있어요. 왜 이렇게 하시냐, 너무 강압적이다, 하지 마라, 그리고 집에 간다, 막 이렇게 막 대들 수 있는데 이거는 안 된다니까요. 보세요 옆에 이견진술 뭐래요? 신문 후회가 가능합니다. 근데 웃긴 건 경찰도 이걸 몰라요. 이게 이 조문이 있는지 자기들도 몰라요. 그래서 이 응견진술도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구나로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별다른 말 안 했죠. 제가 그렇게 고지할 의무도 없으니까. 어쨌든 여러분들도 이제 나중에 계속 찾아오게 하려면 열심히 하셔야 돼요. 되게 막 성질 안 내도 되는 부분에서 막 성질도 좀 내주시고, 아니 뭘 그렇게 말씀을 그렇게 하시냐 이렇게 내시고 하면서 나중에 전화해서 아까 제가 좀 흥분했는데 죄송하다 그래서 경찰들 다 알아요. 먹고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 이렇게 하면서 생각하는데 그냥 알아 계시고. 자, 7번 준항고로 다투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변호인 참여 준항고. 그러니까 외워두세요. 나중에 법원의 그 구제수단도 있으니까. 자,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 8번 보세요. 8번 이거는 시험에 한번 나올 수도 있어요. 피의자 대신 진술 불가. 반드시 피의자가 대답해야 된다고 했었죠. 피의자가 말을 못한다고 옆에 있는 사람이 대답했다. 그거는 312조 3항이나 1항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 실질이 뭐예요? 피의자를 제외한 사람은 4항으로 가겠죠. 4항으로. 그러면 참고인 진술조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밑에를 보세요. 피의자 대신 진술한 부분의 증거 능력 뭐래요? 312조 4항 이렇게 돼 있죠. 반드시 피의자가 진술해야 됩니다. 자, 9번 영상 녹화물. 이것도 자주 나오는 거예요. 피의자 진술 시엔 고지만 참고인 진술할 땐 반드시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얘는 잘못하니까 그냥 야 지금부터 찍는다 이렇게 말만 해주면 돼요. 근데 참고인은 잘못한 애가 아니잖아요. 피해자죠. 그러니까 인격공원 등에 침해될 수가 있으니까 초상권 같은 걸 보호하기 위해서 이거 지금 영상 녹화물 촬영할 건데 원하세요? 당연히 원하지 않는다고 하겠죠. 그래서 근데 거의 반드시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참고인들한테는. 그리고 옆에 하나 플러스 가필이 돼 있죠. 그리고 이런 영상 녹화물들은 뭐로 쓸 수 없다? 독립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기억 환기용이라던가 진정 성립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지 독립한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유일한 예외가 이거예요. 이거 우리 아까 봤었던 거. 하지만 이것도 이제 310조 4항처럼 이런 요건 갖추지 않으면 이것도 독립한 증거로 쓸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게 맞다고 봅니다. 저는. 자, 그 다음에 참고인 조사. 이번에 이제 범죄 저지른 애들 말고 그 기타 제3자들, 목격자들이라거나 피해자들이거나 피의자를 제외한 사람들. 참고인 조사는 피의자 신문과 달리 검찰청 수사관, 서기관 또는 사법경찰 관리에 참여가 없이 할 수 있다. 제가 아까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피의자 신문은 때릴까봐 2대1로 들어가요. 그래서 좀 선임 한 명이랑 그리고 조금 이제 막 선임된 애 이렇게 막 이제 부임된 애가 이제 같이 들어오고 참고인 조사는 잘못한 사람이 아니죠. 그러니까 한 명만 들어옵니다. 한 명만. 그것도 잘 기억해야 돼요. 이해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외울 필요 없이.
참고인한테는 뭔가 막 이렇게 고문이나 폭행할 일이 없잖아요. 그죠? 근데 참고 피의자한테는 자백받으려고 그렇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2대1로 들어갑니다. 2번도 자주 출제되는 징점이죠. 참고인한테는 뭘 할 필요가 없다. 진술 거부권을 고지할 필요가 없다. 진거 고지 대상이 아닙니다. 누구도 마찬가지죠. 피내사자도 마찬가지라고 해서 말씀드렸죠. 옆에 하나 써두시고. 그리고 3번 이것도 자주 나온 질문이죠. 수사 과정을 기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증거 능력 인정할 수 없다고 했었죠. 당연히. 자 4번 참고인 진술 시 반드시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것도 우리 봤던 거고. 따라서 참고인의 진술은 피의자의 경우와 달리 참고인의 동의를 얻어야만 영상 녹화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사례만 보고 좀 쉴게요, 여러분. 임의수사로서 임의동행의 허용 여부, 임의동행 나올 때가 한 번 됐어요. 그래서 좀 전반적으로 다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형소법상은 제가 말씀드렸죠?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문제의식을 쓸 때 이 말을 반드시 녹여줍니다. 형사소송법에선 임의동행이라는 명시적인 문구가 없다. 그런데도 이걸 인정할 수 있겠냐? 아시겠죠? 그거 하나 써주고 한 장 넘겨보시고. 그래서 3번 거할이 되자. 이거 반드시 외워놓으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주었거나 거할. 그 다음에 동행한 피의자가 언제든지 자유로이 동행 과정에서 이탈, 이 동그라미, 그죠? 거할이. 그 다음에 퇴거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이게 제일 중요하죠.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 이거는 형소법상의 임의동행이 됐건 아니면 이거는 경지법상의 임의동행이 됐건 공통되는 요건입니다.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 이 말은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 정도 체크해 보시고 2교시부터 강제수사 할게요. 그래서 첫날이라 좀 헤매하게 안 나갈 거고, 내일이 좀 사실 중요하죠. 내일 뭐 사실 압수수색 뭐 거의 뭐 텃밭이니까 압수수색은 반드시 보셔야 되고, 오늘 아마 영장준이 예외 전까지만 나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15분 정도 쉬었다가 2교시부터 진행한 걸로 할게요.